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사와 촉과 자기를 정의합니다. 전 시간에는 수와 상을 정의했죠. 이 시간에는 사와 촉과 자기를 정의합니다. 명시는 수, 상, 사, 촉, 자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는 의도하는 인식행위입니다.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사, 생각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한자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의도, 의지. 느끼는 인식행위를 감각, 즉 수라고 하죠. 해석하고 판단하는 인식행위를 지각, 즉 상이라고 합니다. 사는 느낌과 판단과 해석에 수반되는 의도하는 인식행위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의도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느낀다, 그리고 무엇을 지각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말은 의도가 수반되는 느낌이 일어나고 의도가 수반되는 지각이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느낌이 일어나고 그냥 지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느낌이나 지각은 기억에 의존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느낌이나 지각은 기억에 의존해요. 기억은 개인적인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의도적인 인식 행위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 기억을 통해서 느끼고 지각하는 행위가 일어나는데 이 행위를 사라고 해요. 의도. 여러분은 돌아다니면서 느끼고 지각하는 행위를 전부 누구의 조정을 받고 있냐면 기억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심하면 큰 병이 되죠. 여러분이 감각하고 지각해서 그 식별을 기억에 저장해 놓았다면 그 기억과 반드시 만나야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이 세상을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내 기억과 만나기 때문에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그 옆에 놈은 이사 가면 안 만나요. 그러겠죠? 그러나 서울로 이사 가서 사는데 옆에 놈하고 비슷한 놈이 생기면 뭐라고 말해요? 그때 인호동에서 살던 그 새끼하고 똑같은 놈이 또 있네 그래요. 이것은 한 개인의 감각과 감정과 지각이 기억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나를 응징할 수 있는 것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기억이 때가 되면 나를 응징합니다. 정확히 응징합니다. 세조는 아들 둘을 두었어요. 굉장히 첫째 아들은 총명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애지중지했는데 세조로 책봉됐는데 19살이 됐을 때 어이들이 동원됐지만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세조가 막 땅을 치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은 말타기 좋아하고 활쏘기 좋아해서 아마 아빠를 닮았던 모양이지. 그 아들도 19살이 돼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궁중의 사람들이 쑥닥거렸어. 세조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과부가 비참하다. 나라의 백성들도 술렁거렸다고 그래요. 세조는 그 혹독한 말년을 무엇과 마주하고 살았을까요? 기억과 마주하고 살았겠지요. 어느 날 밤에 죽인 김종서, 어느 날 밤에 죽인 누구, 형제. 강원도에 가면은 단종은 신이시여. 한번 강원도 여행을 하게 됐는데 단종을 극진히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단종은 비참하게 죽었지만 민중 속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 아름다운 사람이 된 거야. 인간은 고통스럽고 비참한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정화하고 승화하는 그런 행위를 해요. 사람을 죽이더라도 삼국지를 보면 적이니까 죽이죠. 죽이더라도 어떻게 처리합니까? 후이 장사지르라 해서 마지막 인간의 도리를 다합니다. 그건 기억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기억도 그렇고 백성들에게도 그 좋은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기억에 의해서 해요. 의도는, 즉 사는 육초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사는 육초에서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납니다. 조건 발생이죠. 시각적 유형의 의도, 즉 사가 일어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지요. 이 세 가지가 결합하는 것이 시각 접촉입니다. 시각 접촉을 조건으로 시각적 의도, 즉 시각적 사가 일어납니다. 나머지 유형의 사가 일어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6가지 유형으로 구별됩니다. 시각적 유형의 의도 내지 정신적 유형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유형의 의도를 육사신이라고 해요. 의도는, 즉 사는 육사신으로 정의됩니다. 수는 육수신으로 정의됩니다. 상은 육상신으로 정의됩니다. 사는 육사신으로 정의됩니다. 다 육자가 붙죠. 왜 그래요? 수상사가 육초에서 조건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의도를 강조한 말이에요. 행, 즉 자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행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지퍼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오온의 문맥에서는 자기화하는 과정의 의미로 쓰이고요. 12연기의 문맥에서는 자기화하는 행위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다룰게요. 그러면 촉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촉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이 촉에 대한 공부를 엄청 많이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촉을 이해하지 못하면 연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촉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기를 어영부영 원자 나오고 분자 나오고 소입자 나오는 거예요. 세존이 살았을 당시에 현미경이 있었을까요? 전번에도 강조했죠. 양자역학 이런 것으로 불교를 설명하는 것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왜 그래요? 과학적 지식이 불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지언정 우리를 해탈하게 하는데 이끌지 못해요. 우리가 해탈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존재에 대한 탐욕을 버리는 뜨거운 눈물과 참회밖에 없어요. 그 눈물과 참회가 강렬해서 눈에서도 피가 나오고 몸에서도 피가 나올 정도가 돼야 이 몸이 정화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었네. 내가 헛생각을 하고 세대생생 오래 살았네. 그러면 촉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촉은 접촉입니다. 접촉은 느끼고 지각하고 의도하는 인식행위가 일어나는 조건입니다. 느끼고 지각하고 의도하는 인식행위는 이 행위의 원인이 되는 어떤 실체적 자아가 있어서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고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촉은 육체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촉은 육내입체와 육유입체와 육식신을 조건으로 일어납니다. 시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시각 접촉을 예로 들어볼게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지요. 이 세 가지가 결합하는 것이 시각 접촉입니다. 시각 접촉은 안과 색과 안식을 조건으로 일어납니다. 시각 접촉이 일어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 조건에 등장하는 구성 요소가 뭐예요? 안과 색과 안식이죠. 나머지 감 영역에서 일어나는 접촉도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접촉은 6가지 유형으로 구별됩니다. 시각 접촉이 있고 내지 정신 접촉이 있습니다. 이 6가지 접촉을 육촉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촉, 즉 접촉은 육촉시인으로 정의됩니다. 불교에서는 육자가 많이 나와요. 이 육자는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육처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잘 듣기 바랍니다. 촉은 연기의 원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촉은 인식의 의존성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인식의 의존성. 인식의 의존성이란 무슨 말이냐면 인식이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의 의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촉은 조건 발생의 인식을 묘사하는 개념이에요. 잘 사유해 보세요. 접촉한다는 말은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접촉한다는 말은 조건적으로 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엄청 많이 했죠. 그러니까 조건 발생, 조건 결합을 간단히 한 단어로 요약한 말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접촉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조건적 발생과 조건적 결합은 인과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조건 발생과 조건 결합은 인과적 발생과 인과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접촉한다는 말은 인과적 과정의 결합과 인과적 현상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식이라는 것은 과정이고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이 과정이고 현상이라면 그 인식의 접촉은 바로 과정의 접촉이고 현상의 접촉이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안과 색과 안식은 조건적으로 결합합니다. 안과 색과 안식의 결합은 시각하는 기능과 시각되는 기능과 시각하여 식별하는 기능의 접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과 색과 안식은 인식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현상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접촉은 과정의 조건적 결합을 묘사하기도 하고 현상의 조건적 결합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정과 현상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와 같이 접촉은 인식과 존재의 의존성 또는 조건성을 설명합니다. 이 말도 중요하죠. 인식과 존재의 의존성, 인식과 존재의 조건성. 세존은 인식의 원리로 존재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접촉은 실체적 존재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는 묘약입니다. 접촉의 의존성은 실체론적 사고방식을 해체합니다. 그러니까 세존께서 접촉이라는
용어를 하나 쓸 때 이미 실체론이 다 해체됐어요. 세상의 모든 것, 즉 일체는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접촉이 있으면 생겨나고 접촉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적으로 생겨나고 조건적으로 사라집니다. 인식이 그러하고 인식으로 생겨난 존재가 그러합니다. 이러한 조건 발생과 조건 결합의 원리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개념이 접촉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접촉은 과정의 의존성을 나타내고 또 접촉은 현상의 의존성을 나타냅니다. 이 과정의 의존성을 공성이라고 하고 이 현상의 의존성을 공상이라고 합니다. 접촉은 자의 개념을 제거하고 무아의 형식과 무아의 형태를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정의를 알아봅니다. 자기는 주의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하게 인식하려면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가 필요하지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주의하면 잘못된 인식이 일어납니다. 어떤 잘못된 인식이 일어날까요? 인식 행위가 자아를 원인으로 일어난다는 실체론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체론적 사고방식을 갖는 까닭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요. 감을 시각하면 감을 시각하는 눈이 생기고 밤을 시각하면 밤을 시각하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위의 원인이 아니고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과 밤이라는 것을 행위의 원인이 되는 존재로 이렇게 착각할까요? 부주의해서 그래요. 이렇게 2시간 동안 명신의 정의를 알아보았습니다. 명신의 요소에서 촉과 착의를 제외한 나머지 수상사는 오온의 수상행과 동일합니다. 이런 이유로 명신은 심미적 과정과 심미적 현상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색신의 정의를 알아봅니다. 마치겠습니다.